네, 안녕하세요. 방문각에서 건축 계획 강의를 하고 있는 차민희입니다. 그 오늘 시험에서 이제 건축 계획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요. 그동안 경향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거랑 오늘 시험의 출제 이제 문제들을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문제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았고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공부를 해왔던 내용들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죠. 근데 이제 좀 까다로웠던 것이 법규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차근히 한번 볼게요. 최근에 일단은 출제 경향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계획 강론이 원래는 굉장히 문항수가 많았습니다. 제가 이 3개년도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2021년도, 22년도 계속 강론에서 많이 출제가 되다가 23년도부터 작년이죠. 그리고 작년에 갑자기 이제 강론 문제가 줄고 그게 이제 법규랑 건축사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옮겨갔어요. 그래서 법규 문제가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리고 건축사로 건축 역사죠, 역사. 건축 역사 문제도 하나가 늘었어요. 이것이 이제 그냥 뭐 단발성 2023년에 그냥 경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었죠. 이번 시험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역시 법규가 6문제가 나왔죠.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향이, 이런 추세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대비할 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법규를 좀 많이 좀 봐야 되겠죠. 근데 법규 중에서도 지금 환경이나 설비 이런 쪽에 관련된 거를 물어보려다가 그거를 법규로 좀 더 심화해서 물어보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 시험 우리 출제 기조가 이제 실무형 인재를 뭐 기르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뭐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를 내겠다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건축 공무원이 하는 역할이 여러분 되게 법규를 검토하고 우리 인허가를 대행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규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강론을 법규로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건축사에 대한 어떤 역사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겠다는 의지로 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의 그 공부 방향은 조금 더 법규 문제를 심화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강론에서 법규랑 연결되는 그런 문제들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9급에서 9급 난이도의 문제보다는 7급 난이도의 문제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쭉 문제를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네. 정측광장 형식이 관람자의 위치는 어둡고 전시 벽면의 조도는 밝다. 그쵸?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요렇게 돼 있으면 이쪽에서 이렇게 빛이 오는 거고요. 여기 가운데는 이렇게 어둡고 전시 벽면의 조도는 밝다. 그죠? 1번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측광창 형식은 직접 측면창에서 광선을 사입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전시실에 적합하다. 측광창 형식은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보는 창문의 형식 이렇게 빛이 이렇게 양쪽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전시에는 부적합하죠. 가장 부적합한 방식이죠. 이것이. 그리고 그 고측광창 형식이 천장 상부에서 경사 방향으로 광선을 벽에 사입한다. 그죠? 경사 방향 아니죠?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여기에서 이렇게 사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그 다음에 정광창 형식은 천장의 중앙에 천창을 계획하며 전시실 채광 중 가장 불리한 방식이다. 그죠? 이거는 가장 불리합니까? 아니죠. 가장 불리하지 않죠. 우리가 조각품 전시에는 이거를 사용을 하지 않지만 이렇게 박물관 같은 데서 때때로 사용을 이런 경우에는 사용을 안 하죠. 그렇죠?
이렇게 박스로 유리에 반사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일부 그 전시관에서 정확성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불리한 방식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이건 뭐예요? 측광창이 제일 불리하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렇고요. 이거 제가 시험 본 것처럼 막 긴장이 돼가지고 여러분 너무 너무 제가 여러분보다 지금 긴장이 됩니다. 왜 이렇게 힘들죠? 갑자기? 우리 다 합격해야 되는데요, 그쵸? 합격해야 되는데. 또 2번 문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건축의 레이아웃 형식, 이것도 빈출되는 것이죠. 공장이랑 창고 부분에서 이거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장 만들 때 어떤 특정한 레이아웃을 가지고서 설계를 해야지 훨씬 더 사용하기가 편리하니까 이 레이아웃 형식을 항상 고려를 하죠. 고려를 하는데 이거를 지금 공정 중심의 레이아웃은 선박과 같이 제품이 크고 수량이 적은 경우에 적합하다 이랬는데 공정 중심 레이아웃은 뭐예요, 여러분? 어떤 뭔가를 만들 때 그 만드는 단계가 공정이잖아요. 이거를 중심으로 한 레이아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한 것이죠. 공정 중심 레이아웃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품 중심 레이아웃은 대량 생산에 유리하고 생산성이 높다. 이건 맞는 말이죠. 우리가 어떤 제품 하나만 딱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이 지우개 이것만 하나 딱 생산한다고 할 때 얘한테 맞춰가지고 요 위에 플라스틱 요 부분 만들고 밑에 요 부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얘만 막 대량으로 생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량 생산에 유리하다 보니 당연히 생산성이 높겠죠. 빨리빨리 생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의 선박과 같이 제품이 크고 수량이죠. 선박은 뭐예요? 저거는 고정식 레이아웃이죠. 고정식 레이아웃. 그쵸?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생산, 주문 생산 적합하다. 이거 지금 여기에 이 설명이 뭐 얘기하는 거예요? 공정 중심의 레이아웃 말하는 것이죠. 자, 3번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4번은 고정식 레이아웃은 기능이 동일도 유사한 공장 기계를 집합 배치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선박과 같이 제품이 크고 수량이 적은 경우 적합한 것이 고정식 레이아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정답은 요거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단지의 동선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우리 많이 사실 단지 계획 할 때 다뤘던 문제죠. 근데 굉장히 쉬운 문제죠. 보행자 동선은 대지 주변부에 자동차 전용 도로와 연결하고 오르내림을 없게 한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린 거죠. 보행자 동선.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설계 원칙이 뭡니까? 대원칙이 되도록이면 이 보행자가 가는 보도에 이 보도랑 차도는 이거는 우리가 보차분리 항상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보차 혼용인 경우도 있죠. 보차 혼용인 경우도 있지만 되게 보차분리를 하고 자동차 전용 도로와 보행 동선을 연결한다는 거는 이거 완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보행자 동선은 놀이터나 공원 등과 인접시켜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가로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이 좋다. 그렇죠? 맞는 말이죠. 놀이터나 공원. 자, 그다음에 쿨대삭을 활용하면 입체적인 보차 분리가 가능하며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쿨대삭은 뭐예요? 쿨대삭 이렇게 막다른 도로죠. 막다른 도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주변에 이렇게 건물들 이렇게 배치되고 우리가 이거를 차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다시 돌아 나가야 되는 이렇게 회차가 안 되는 그걸 쿨대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입체적인 보차 분리, 이거 보차 분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긴 한데 입체적인 보차 분리입니까? 아니죠? 입체적인 보차 분리는 아닙니다. 입체적인 보차 분리는 뭐예요? 여기 4번에 나온 오버브릿지, 언더패스 이런 것들이 입체적인 보차 분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요거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만 모두 고르면 이 문제도 쉬운 문제죠. 중정형 하우스는 자연지형인 경사지를 따라 축조할 때 유리한 주거 형식이다. 자, 말해서 봐도 뭐예요? 중정형 주거 형식. 여러분이 공부를 아무리 안 했어도 이렇게 생긴 게 이게 중정형일 거 아니에요. 여기 중정 가운데 정원 있고 이게 중정형인데 자연 지형인 경사지를 따라 축조할 때 유리한 주거 형식, 이거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경사지 하면 우리가 딱 이 연립주택에서 뭘 떠올려야 됩니까? 이거 테라스 하우스죠.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이 틀렸고요. 타운하우스는 단독주택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토지의 효율성을 높인 주거 형식이다. 그죠? 이거는 맞죠. 타운하우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2개나 3개의 층이 옆으로 이렇게 연립하는 형식이잖아요. 그리고 로우하우스는 단독주택보다 높은 주거 밀도를 유지할 수 있는 형식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4번은 니은 디귿이 맞는 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답이죠. 여기.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빛의 단위와 개념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이거는 지금 앞에 지금 우리 쭉 연달아서 4문제가 강론이었어요. 그죠? 강론 이렇게 쭉 가다가 지금 요 문제는 환경이죠. 요거는 빛환경에 관련된 문제죠. 빛환경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광속의 단위가 루멘이며 복사 속 중에서 뭐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광속이라고 하면 빛의 양이죠. 이거는 광속 빛의 양, 그죠? 루멘 이것도 맞죠? 자, 그 다음에 광도의 단위는 니트이며 여기 벌써 틀렸죠? 광도의 단위 니트입니까? 휘도의 단위죠. 휘도의 단위가 니트죠. 그래서 이거 뭐예요? 얘랑 니트랑 똑같은 거죠. 칸델라퍼 제곱미터 요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2번이 틀렸어요. 나머지는 이제 뭐 조도의 단위 럭스, 면에 투사되는 광속의 밀도이다. 그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서건사 문제죠. 서양 건축사 문제인데, 자, 데스틸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데스틸 여러분 근대 건축 사조 중에 하나인 이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이게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몬드리안 이 맞죠? 지금 피에트 몬드리안 이 사람은 어떤 그림을 그렸어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그죠? 이렇게 생면화 막 빨강 여기 빨강 파랑 막 이런 그림 그렸어요. 이런 그림 그린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고자 했던 거는 뭐냐면 여기 신조형주의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새로운 조형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한 새로운 조형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에 있던 회화에서 어떤 원근감 이거를 없애고요. 기존의 회화 주제에서 어떤 주인공이 되고 뭐 이런 주제가 되는 사람들이나 뭐 대상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없앴어요. 이렇게 다 없애서 추상으로 갔죠. 추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요게 발전을 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데스틸 건축과 뭐 공예에서 요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리트벨트 저 사람의 슈레더 주택이 대표적인 우리 요 데스틸 건축에서 언급되는 작품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1번 볼까요?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맞고요. 3번. 게리트 토마스 리트벨트 슈레더 주택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그렇죠? 리트벨트 슈레더 주택. 피에트 몬드리안의 신조형주의 이론이 데스틸의 미학적 원리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국립교육기관 설립하여 근대건축 확산을 이바지하였다. 뭐 교육기관 이거는 뭐예요? 근대건축에서 교육기관 나오면 바우하우스
정도를 연상해 주면은 되죠. 그래서 지금 그 서양 건축사에서도 단순하게 물어보는 것보다 좀 뭐 이렇게 4번 이런 몬드리안까지 언급을 하면서 조금 깊이 있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층 사무소에서 자, 요게 저쪽에 그림 여기 있군요. 다행히 자, 이거는 사실 법규 문제, 이거 계획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사무소 건축에서 계획 문제. 고층 사무소에서 엘리베이터 6대를 대면 배치하고자 한다. A 사무소에서는 고층행, 저층행 구분 없이 한 그룹으로 운영한대요. B 사무소는 한쪽은 고층, 한쪽은 저층 이렇게 두 그룹으로 운영한답니다. 그 대면거리는 뭐예요? 요 엘리베이터 요 사이의 거리죠. 사이의 거리. 자, 그 A 사무소 같이 하겠다. 엘리베이터를 양쪽에 이렇게 놓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대면 배치 형식이라고 하죠. 저런 형식을. 대면 배치. 요거 대면 배치. 그래서 지금 요렇게 요 뭉태기 하나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해요? 엘리베이터 한 뱅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6개, 뭐 4개에서 8개까지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요. 요 대면 배치고 요거는 대면 혼용 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대면 배치에서는 요 통로를 우리가 여기를 이제 이렇게 통과동선으로 사용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사용하지 않고 요게 지금 차이가 여기는 조닝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는 조닝이 안 돼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고 얘는 요렇게 요쪽은 고층만 갈 수 있어요. 이쪽은 저층만 갈 수 있어요. 요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더 간격이 좁아요. 여기보다. 그죠? 여기가 훨씬 더 일단은 간격이 넓다고 봅니다. 고층행 저층행을 벌써 나눠놨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이용 인원이. 그죠? 그래서 나번은 우리가 간격을 넓혀서 6에서 8m 정도로 보고 가와 같은 형태는 3.5에서 4.5 정도 요렇게 띄워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잠깐 잠깐만 마시고 물 좀 잠깐만 마실게요. 팔 번 문제가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것 때문에 그냥 딱 보는 순간 굉장히 난감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진짜 음환경 우리 보통 음환경에서 소음에 대한 거를 소음 방지 대책 이런 것들 이런 정도만 공부를 했는데 지금 층간 소음에 대한 이거를 지금 법규로 물어본 거예요. 이 법규가 이게 이제 시험에 층간 소음을 구체적으로 법규로 물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거를 물어봤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당황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만났다고 하면 일단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세대 내에 층간 바닥 기준에 적합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바닥 요렇게 했다 이게 적합하냐 아니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정도 하면은 괜찮을까? 요 정도 하면 괜찮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물어봤다는 건데 지금 경량 충격음도 45데시벨 50 이거냐 이렇게 지금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보통 우리가 슬래브 라멘 구조 슬래브 요 기준을 그냥 잠깐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그 RC 구조에서 층간소음 기준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요. 두께가 210mm 이상으로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라멘조는 좀 이거는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60 정도만 해도 된다. 이렇게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모두 맞습니다. 230mm면은 지금 요거 이상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맞고 160mm로 라멘 구조의 침실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했다. 이것도 맞죠. 그렇죠? 그리고 요 그 밑에 두 개 경량 충격음, 중량 충격음 저거는요. 경량 충격음, 중량 충격음 이거는 두 개 다 49dB이 안 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가 요 법의 그 기준이에요. 이게 요거 이하로 층간 바닥의 경량 이걸 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여기서 층간 바닥 기준에 적합한 것만 고르면 이랬는데 우리가 이 문제 딱 봤을 때 당황스럽잖아요. 일단은 슬래브 두께 우리가 쓰는 보통 얼마 써요? 150에서 180 많이 쓰면 이 정도 슬래브를 주잖아요. 그쵸? 근데 일단은 지금 층간소음 방지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 법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이걸 일단 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쵸? 그래서 저 230mm면은 우리 그 슬래브 치고는 좀 두꺼운데 이런 생각을 해서 맞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걸 모른다. 그냥 시험장에서 딱 이렇게 만났다. 그죠? 그러면 그다음에 라멘 구조도 160mm면 라멘 구조 콘크리트 슬래브 우리 그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슬래브보다 지금 다 두껍게 잡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이 문제가 여러분이 그동안 못 보던 문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좀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그냥 접근을 하거나 생각을 해서 맞출 수가 있어요. 처음 나오는 문제인 것 같은 경우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바닥 충격음 50dB, 45dB 이것도 이제 기역과 니은이 맞다고 치면은 디귿이냐 리을이냐인데 경량 충격음이랑 중량 충격음 그쵸? 경량 충격음은 그냥 이렇게 가벼운 충격음이잖아요. 그쵸? 중량 충격음은 좀 무거운 충격음이고요. 그래서 경량 충격음인데 50dB. 우리 그 소음 기준이 보통 이제 우리가 요 소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충격음 뭐 카펫을 쓴다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거를 써가지고 소음을 줄인다 이런 것만 했지 요런 데시벨까지 이거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좀 여러분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기준이 49dB 이하라는 거. 그쵸? 그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힘들었죠. 이 문제가. 법규 중에서도 좀 힘들었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공기 선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 노점 온도는 이거는 사실 우리가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노점 온도라는 것이 뭡니까? 이슬이 맺히는 온도, 그렇죠? 즉 우리 이렇게 습공기 선도가 있으면은 여기 포화 수증기압 100%, 상대 습도 100% 선 여기 요거보다 밑으로 온도가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죠. 수증기가 응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건구 온도, 습구 온도 이런 거를 표시할 수 있다. 그쵸? 이 습공기 선도 여기 온도, 그죠? 여기 절대 습도, 그쵸? 그리고 이쪽에 또 수증기 분압 선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빛의 저 이런 거 가고요. 그리고 상대 습도선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뭡니까? 엔탈피.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열수 분비까지. 그죠? 이런 거 공기 선도 기본적인 공기 선도 이제 보고 파악하고 있다면은 이번도 역시 어렵지 않게 넘어갔을 거고요. 자, 3번. 상대 습도가 100%일 때 노점 온도가 건구 온도보다 낮은 게 아니죠. 같은 거죠. 요게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어떤 온도에서 요 100% 선에 도달했을 때 노점 온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거는 낮다고 얘기할 수 없고 같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건구 온도와 습구 온도를 알면 뭐 공기 선도를 활용해서 노점 온도를 알 수 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여기 이번에 말한 거 이거 중에서 뭔가 두 가지 요소만 알면은 나머지 일을 알 수가 있죠. 노점 온도도 만약에 뭐 여기 온도 절대 습도를 알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쭉 가서 100%선 여기서 읽어주면 이게 노점 온도잖아요.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건축 법령상 건축물의 배연 설비 계획을 옳지 않은 거죠. 배연 설비 나왔어요. 배연 설비. 자, 이것도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사실 많이 보는 건축법은 아니죠. 많이 보는 건축법은 아니고 피난 방화 관련해 가지고 이게 배우는 그런 법규인데요. 일단은 지상 5층 규모의 요양병원, 우리가 배연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는 5층이 아니고요. 6층 이상 돼야 되는데 요양병원은 예외예요. 그래서 5층 규모의 요양병원 거실에서는 배연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틀린 말이죠. 그렇죠? 6층 이상이어야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고요. 그다음에 2번 배연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은 배연창을 설치하되 소방 안전을 위해 기계식 배연 설비 설치를 금지하는 게 아니죠? 금지 아니죠? 이거는 금지하는 게 아니라 소방 관계 법령에 따라 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한 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한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방화구획으로 구획이 되어 있으면 한 개소 이상만 설치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닥으로부터 3m 이상인 경우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1.8m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배연창을 설치한다. 이거 아니죠. 그렇죠? 2.1m죠. 2.1m. 그래서 사람 키보다 높게 해줘야지 연기가 위로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요거죠. 3번. 자, 넘어갈게요. 자,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너무 아파트. 자, 여러분 이거 공동주택 하면 4개 떠올려야 되죠? 다기 이거 떠올려야 됩니다. 그죠? 이거 공동주택. 자, 뭐예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얘는 뭐예요? 기숙사죠. 기숙사. 이렇게 4개를 우리가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 기숙사는요, 좀 얘는 채광에서도 예외고, 그죠? 얘네들을 주로 많이 우리가 다루죠. 그래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 자, 치과의원, 한의원, 산후조리원, 주민의 진료, 치료 등을 위한 시설은 2종이 아니고 저거는 1종이죠. 1종. 자,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은 한 개 동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 이하. 자, 660 이하, 4개 층 이하. 많이 봤죠,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660 이하, 4개 층 이하, 다세대죠. 다세대. 다가구가 아니죠. 다세대. 자,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 사진관, 독서실 1종이 아니라 2종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편하게 우리가 1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법규 문제 중에서는 그래도
이 문제는 좀 편하게 우리가 지나갈 수 있었던 문제죠. 자, 그다음에 바티스타 알베르티 르네상스의 건축가가 나왔습니다. 자, 이 사람 일단은 우리가 르네상스 하면은 여러분 뭐예요? 이거 르네상스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죠. 고전으로. 고전이라 하면 뭐예요? 그리스와 로마. 요걸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요건 뭐예요? 요거는 얘네들은 비례와 조화 이런 것들을 내가 다시 좀 보겠다. 여기 있는 거를 다시 재해석해서 보겠다. 르네상스 건축 이런 거였죠. 그 르네상스 건축가의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예요? 알베르티랑 또 우리 빼놓을 수 없는 브루넬레스키 있죠. 브루넬레스키. 그죠? 이 사람이랑 알베르티랑 실제로 그죠? 친구였죠, 친구. 자, 이 알베르티 하면은 만토바의 성 안드레아 성당 너무 유명하죠. 지금 여기서 딱 그냥 르네상스랑 안 맞는 말이 뭐예요? 미랑 각 부분과 전체 사이에 부조화와 불일치. 아까 뭐랬어요? 비례와 조화로 이걸 다시 보자. 그리스로 이게 기본적인 르네상스인데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건축가가 이렇게 주장했겠습니까? 아니죠?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알베르티를 확실하게 이 사람이 뭘 했고 이렇게 몰라도 우리가 르네상스의 어떤 맥만 잡고 있어도 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4번 보기도 여러분 다 잘 읽고 넘어갔을 거라서. 자, 그다음에 주차장이 나왔어요. 주차장 요새 핫한 주제죠. 지난 3년간 기출에서도 주차장을 자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노회 주차장의 주차 형식에 따른 차로의 넓이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이륜차 전용 노회 주차장이 아니며 출입구가 한 개인 경우를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자, 출입구가 한 개인 거랑 두 개인 거랑 어떤 게 더 중간에 차로 넓이가 넓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출입구가 한 개인 경우가 더 차로가 넓어야겠죠. 한 개밖에 없으니까 좀 넓어야지 통행이 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기본적인 이 주차 차로는 우리가 그냥 여러분 차로 우리 건축법에서 도로라고 하면은 뭐가 얼마 이상 돼야 도로예요? 4m가 기준이죠, 그죠? 차로는 뭐가 기준이에요? 6m가 기준이잖아요. 근데 6m 이거는 주차에서는 직각 주차. 그쵸?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45도 대항 주차 5m 이상, 60도 대항 주차 5.5m 이상, 그 다음에 평행 주차 4m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순서만 알아도 이거는 맞출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차가 평행 주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차 길이 있으면은 여기다 갖다 이렇게 되는 거고, 직각은 뭐예요? 우리 주차장 주차 라인 그려져 있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차로 있으면. 그렇죠? 여기 직각이잖아요. 45도 대항은 45도랑 60도 이런 거는 휴게소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이런 주차 형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대부분 앞에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차로가 가장 작은 경우가 뭐가 제일 작겠어요? 이렇게 그냥 쭉 가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주차하는 이런 경우에 주차 차로가 가장 적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되게 평행 주차랑요 45도 대항 주차, 요게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가 60도, 그 다음에 직각 주차, 이런 식으로 차로 넓이를 좀 생각을 해주면은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정도 이제 감을 잡으면 되는데, 지금 출입구가 한 개인 경우에 평행 주차인 경우는요, 5m 차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대한 45도 대양 주차에 준하는 5m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3번이 틀렸습니다. 3번. 그러고 넘어가 볼게요. 또. 자, 한국 건축의 첨화 부분 가에서 라 부재에 대한 설명, 명칭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한국 건축에 대한 그 용어 문제죠. 한국 건축사 용어. 지금 이거 지금 그림 보면은 이거 겹쳐마죠, 겹쳐마. 요렇게 겹쳐마, 그죠? 겹쳐져 있잖아요, 그죠? 요게 석가래고, 석가래는 뭐예요? 지붕에 그 틀을 잡는 거죠. 뼈대를 잡는 거죠. 그게 석가래잖아요. 지붕판, 그 다음에 추녀 같은 거를 조성을 하는 게 석가래고, 그 위에 겹쳐마일 경우에 저렇게 가번처럼 튀어나오는 사각형 모양의 저런 부재를 우리가 부연이라고 얘기를 하죠. 석가래 끝에 거는 그런 부재를 그렇게 부연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 다번 같은 경우에는 겹쳐마에서 역시 쓰여지는 부재죠. 얘도 겹쳐마의 모서리에 걸리는 사각형 부재, 사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라번은 추녀죠, 추녀. 추녀 위에 걸리는 것이 사례고요. 모서리 방향 단면으로.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15번. 잠깐 물 한 번만 더 마실게요. 자, 15번 건축법상 용어 정의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증계제이 이거 건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맞죠. 지하층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 지표면 2분의 1 이렇게 이상 요거 이상 잠겨 있을 때, 지하로 잠겨 있을 때 요거를 지하층이라고 하니까. 자, 그 다음에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맞고요. 4번 공사 시공자란 자기의 책임으로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뭐 지도 감독한다. 지도 감독합니까? 공사 시공자가 지도 감독? 아니죠.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도 감독은 누가 해요? 감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공하는 사람은 어떻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설계 도서랑 시방서대로 건축물을 축조해야 되는 거죠. 건설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 공사 시공자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우리가 근대 건축에서 배웠던 4명의 건축가 중에 한 명이죠.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자, 이거는 그냥 딱 바로 바로 알아야 돼요. 이거 판스워드 주택 이거 누구 거예요? 미스 반데어 로의 거죠? 그래서 건축가랑 건축물을 연결시키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자주 나오는 판스워드 주택은 자주 나오는 건축물이어가지고 여러분이 아마 보는 순간 바로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 17번 문제, 요거는 설비 문제죠. 설비 문제인데 보일러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설비 문제인데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자, 평범한 문제였습니다. 관류 보일러는 수간 보일러와 다르게 수간이 없지만 드럼이 있기 때문에 보유 수량이 많다. 관류 보일러가 수간 보일러의 일종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거죠. 틀린 겁니다. 수간 보일러는 드럼과 드럼 간에 여러 개의 수간을 연결하고 물을 가열해서 온수 및 증기를 발생시킨다. 맞는 말이고요. 뭐 나머지 다 맞는 말. 우리 이거는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또 법규가 나왔죠. 피난 방화 구조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복도라고 하면요. 복도는 1.2, 그다음에 1.8, 2.4 이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요. 일단은 양옆에 거실이
있다. 양옆에 거실이 있다. 양옆에 거실이 있으면은 이거 여러분 복도가 더 작아야겠어요? 커야겠어요? 여기 이렇게 편측 복도보다 이렇게 양쪽에 실이 있으면 여기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통행이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옆에 실이 있으면은 훨씬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피난방 이렇게 더 피난하기 편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커야 돼요. 특히 학교 2.4, 2.4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주거 건축이죠. 여기서는 1.2m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사실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편한 문제에 속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뭐 넘어가고요. 단열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평이한 문제였죠. 환경에서 우리가 열환경에서 다루는 것이죠. 난방을 외단열과 내단열에 대한 내용이었죠. 외단열 이것도 여러분들이 쉽게 아마 풀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외단열은 이거는 뭐예요? 외단열이라는 거는 건축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이게 실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뭐 밑에 슬래브도 있고 이렇게 보도 있고 뭐 이렇게 걸리겠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를. 자, 이렇게 해서 보가 있고 슬래브가 있고요. 벽이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그러면 뭐 실이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뭐 반자가 있다고 합시다. 좀 어색하니까. 자, 이렇게 있으면 외단열은 어디에 단열하는 거예요? 여기 바깥에다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단열을 해주는 거죠. 그게 외단열이고, 내단열은 어디에다 해주는 거예요? 내단열은 여기 안 하고 여기 안쪽에 여기에다가 단열해주는 거죠. 요렇게 단열해주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친환경 좀 여기까지 요렇게 요 보까지 요렇게 싸주자. 여기 안에까지 요렇게 해주자. 이거 뭐 때문에 요렇게 해주자고 했어요? 열교 방지 차원에서 내단열하면 요렇게 하자.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자, 그러면 난방을 하는 경우, 자, 내단열은 외단열보다 실온이 늦게 상승하고 변동이 작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안에만 단열을 한 게 요게 내단열이고 요게 외단열이잖아요. 내단열이 외단열보다 실온이 늦게 상승한답니다. 내단열이 늦게 상승할까요? 내단열이 실온이 빨리 상승하죠. 빨리 상승하죠. 왜냐하면 왜 그래요? 이 구조체를 데울 필요가 없어요. 여기 만약에 이렇게 없고 이 바깥에다가 단열재를 설치를 해주면은 여기서 내가 막 난로를 이렇게 막 틀었어요. 뗐어요. 불 이렇게 하면은 열기가 전달이 될 때 이 구조체 통해서 단열재가 막아주는 거잖아요. 여기에 단열재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단열재가 있으면 여기서 바로 막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외단열의 경우에는 이 구조체를 데우는데 또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단열이 외단열보다 실온이 늦게 상승하는 게 아니고 빨리 상승하겠죠. 자, 그리고 변동이 작다. 이것도 외단열이 변동이 작죠. 왜냐하면 구조체까지 딱 데우기 때문에 얘는 천천히 식어요. 천천히. 그렇죠? 외단열을 하면. 자, 내단열은 외단열보다 내부 결로 예방에 유리하다. 이것도 잘못됐죠. 자, 내단열 여기 안에다가 하면 밖에 안 하고 요 내단열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단열을 했어요. 요렇게 내단열만 요렇게 했다. 뭐 이렇게 보도 이렇게 싸주고 내단열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했어도 열이 어디로 빠져나가요? 만약에 여기 요렇게 요쪽으로 요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요런 거를 해주는 거거든요. 더 해줘서 이거를 이제 좀 나름 우리 좀 패시브한 기법으로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결로가 생기는 건 결국에는 이런 열이 빠져나가는 열교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유리한 게 아니라 불리한 거죠. 자, 3번 외단열은 단시간 사용하는 난방보다 장시간 사용하는 난방에 효과적이다. 이건 맞는 말이죠. 자, 외단열 아까 이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여기 외단열인데
여기에서 이제 뭐 난방을 하면 구조체 데우고서 여기 가서 이제 단열재가 있어가지고 이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를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장시간 사용을 하면 얘가 천천히 구조체도 데워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뜨거워져요. 그래서 얘는 장시간 사용하는 난방에 훨씬 그 효과적입니다. 외단열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3번이 맞는 말이고, 내단열은 뭐 열교 부분의 단열 보호 처리가 용이하다. 아니죠. 열교 부분이 취약하죠. 내단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기조화 방식,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거 설비 문제였습니다. 설비가 지난번에는 그 음압 레벨 계산하는 게 한번 나와서 환경 설비에서 좀 여러분들 좀 복잡한 계산이 있어서 힘들었었잖아요. 근데 이 올해 시험 문제는 좀 무난합니다. 무난하게 그냥 환경 설비에서는 별다른 힘든 게 없었어요. 이것도 역시 공기조화 방식, 공조 방식을 웬만큼 그냥 알고 있으면 그닥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편한 문제죠. 전공기 방식. 자, 전공기 방식이 뭐예요? 전공기 방식은 이거는 공조를 할 때 그 공기만 가지고서 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거 이제 뭐 간단하게만 그냥 공조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하면요. 우리가 어떤 실에 여기에 냉난방을 하는데 공기만 가지고서 공기만 가지고서 냉난방을 하겠다. 근데 이거는 뭐 당연히 그 공조기랑 연결이 돼 있겠죠. 공기만 가지고 냉난방을 하겠다. 이게 이제 전공기 방식이잖아요. 근데 얘는 그 부피가 크죠. 왔다 갔다 하면. 그래서 여기 우리 천장 속 공간 여기에서 이렇게 그 공기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면적이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런 사각형 관 혹시 큰 대형 건물 가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전공기 방식에 사용되는 덕트죠. 그래서 덕트 스페이스가 많이 요구된다.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수공기 방식은 뭐예요? 수공기 방식은 여기에 수배관이 같이 올라가는 거죠. 수배관. 수배관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 수배관이 같이 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여기에 조그만 미니 공조기를 설치하죠. 그래서 얘가 냉수나 온수가 여기에 쭉 올라가가지고 실내로 찬바람이나 더운 바람을 공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여기 바람을 이렇게 송풍기로 냉온수 배관이 올라가면 그 배관 거쳐서 슉 내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는 어디에 주로 많이 설치를 해요? 왜 이런 미니 공조기 부가로 설치하는 거예요? 여기 그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창측에 여기 창문 쪽이 더 덥고 춥고 많이 되잖아요. 여기가 더 우리가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요 밑에다가 많이 설치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외부존도 반드시 고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 전공기 방식과 요거를 같이 사용하죠. 그래서 공기, 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많이 사용한다? 맞는 말이고요. 자, 냉매 방식은 중간공조 방식으로 개별 방식과 달리 주관에서 제어가 이루어지므로 개별 제어가 불편하여 비경제적이다. 이거는 틀린 말이죠. 냉매 방식이 여러분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에어컨 냉매 아니면 우리 많이 보는 냉난방기, 천장형 냉난방기. 이게 뭐죠? EHP죠. 자, 이거 두 개. 이런 것들은 이거 에어컨 우리 개별 제어 하잖아요, 거의. 냉난방기도 개별 제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중앙 제어가 이루어진다가 이게 없죠. 이런 경우가. 그래서 개별 제어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 온도에 맞출 수가 있으니까 비경제적인 게 아니라 경제적인 거죠. 온도를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막 계속 틀고 계속 가동을 나는 이제 덥지도 않은데 계속 바람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더우면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경제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보기는 기억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쭉 한번 문제를 다 봤고요. 네.
일단은 네, 이렇게 해서 그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고 앞으로 만약에 그 여러분들이 이번에 한번 그냥 시험 삼아서 시험을 봤다. 그리고 다음에 한 번 더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강론도 강론이지만 거기에 연결해서 법규 내용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환경과 설비에 관련된 내용들도 법규와 연결해서 좀 한 번씩 이렇게 찾아보시면 훨씬 더 다음 시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